안녕하십니까, 최고래서입니다. 요즘 구제역 파문으로 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돼지 몇십 마리가 도살이 되었구나, 혹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돼지를 혹은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그 돼지와 소가 그나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자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소돼지를 도살하면 시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당연년도 그 다음까지도 다시 가축을 사육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러면 농협에 빚을 내서 축사를 만들고 목축업을 하던 농민들은 이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으로 도살한 이후에 다시 새끼를 가져와서 키우고 하는 그런 절차를, 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요즘은 시골에서 이제 농 번기가 시작됩니다만은 벼농사도 이제는 벼를 휴경하면 내가 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상태는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일전에 물어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게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지으면 쌀을 제대로 팔 판로도 없는데 그래도 원래도 벼농사를 지으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내가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마저 짓지 않는다면 그나마 내가 먹고 살 살마저 없지 않느냐,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속해 있는 사회, 속해 있는 집단에서 현재의 내 입장과 위치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특히 시골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거의 대부분이 60세, 70세 이상의 농민들만 남아서 이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이분들이 마저 없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먹을 살조차 수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원유를 금수하듯이 식량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식량의 자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농민을 살려야 하고, 또 그분들의 대부분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들이 농민의 자식이고 땅의 자식이듯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가능한 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 주 시장을 돌아보면 우리 현재 시장의 국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렇게 와서 우리 이제 940포인트 선까지 상승을 했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약 한 810포인트 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폭이 약 한 25%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상승폭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반등을 한 것이 오늘 870선, 요게 다시 우리가 이 하락폭에 다시 50%에 해당하는, 이 50%에 해당하는 반등을 보였고, 이 반등에서 이 50% 선을 넘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다음 오늘 약 한 860포인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 이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논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차익 거래 잔고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데, 이 매수 차익 거래 잔고와 두 번째, 여기에서 쌓여있던 이 물량이, 하락 시에 쌓여있던 어떤 물량이 물량 소화의 국면을 거칠 시간이 없었다. 물량 소화의 기간이 적었다는 점, 즉 소화 기간이 적다.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라든지 그 이외에 각종
대표주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형태가, 외인들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셋업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모른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워버그가 일단 대량 매도를 했다가 매도량이 줄었다가 오늘은 오히려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어떤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형태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렵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의 수급을 생각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매수 사이클의 잔고가 계속 1조 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매수 사이클의 잔고가 2월 되면서 넘어온 것이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6개월간입니다. 지금 5월이니까 약 5개월간 매수 차익거래 잔고 중에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시장 베이시스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수준에서 들어온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물론 옵션 만기일을 몇 차례 거치면서 옵션 연계 매물로 청산하기도 하고, 반대로 옵션 연계로 들어왔던 것이 선물 연계로 또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운용 당사자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살 때 5,000원에 주식을 사고 5,200원에 주식을 사고 또 중간에 5,300원에 팔았다가 5,400원에 도로 사고 하다 보면 그 당시에 5,200원에 샀던 주식이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새로 사서 팔았던 주식이 들고 나오고 했던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매수 차익거래 잔고의 최소 약 50% 이상은 이 베이스가 좁을 때 들어온 매수 차익거래 잔고 물량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지속적으로 과다한 상태에서 계속 청산했다가 늘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청산되지 못한 상태로 길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기회비용, 즉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의 손실과 우리가 금리 차라든지 어떤 운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매수 차익 거래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매수 차익 거래 잔고, 즉 매수 차익 거래를 시행하는 운용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시장 베이시스가 벌어졌다가 축소되었다가 벌어졌다가 축소되었다가 해줘야 이 베이시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 변동성의 크기에서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찬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0.2포인트 정도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계산을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것이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이 이제는 마이너스 0.5도 아닌 마이너스 한 0.6 내지 마이너스 0.7 수준으로까지 이 베이시스가 가야 이때 들어온 것이 그나마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도대체가 이 매수 차익거래 잔고를 청산할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외인 때문입니다. 이 외인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신들이 현물을 팔아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적절한 시점에서 선물을 사서 또 베이시스를 끌어올리고, 시장이 추가악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물이 선제적으로 먼저 내려가서 역베이시스로 가려고 하면 외인이 끌어올리고, 또 선물 베이시스가 더 커지면 이번엔 외인들이 또 선물을 청산하고, 이래서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현물을 팔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매도 단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외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팔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선물이 역베이시스가 되어서 시장이 만약에 급락으로 계속 이어져 버리면 이 외국인들이 팔 수 있는 매도 평균 단가도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매수 차익거래 잔고 청산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을 때는 가능한 한 비싼 값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 차익거래 잔고 청산이 이루어지려는 뚝을 막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현물 매수로 돌아서려고 들면 오히려 뚝이 터져서 쏟아지는 것을 저가에 많이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조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러한 것들로서 논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뭐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 자금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시 살 것이다. 혹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비율이 어떻게 했다. 혹은 미국에서 펀드가 뭐 어떻게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산 주식이 2배 올랐는데 안 팔면 그것은 정상적인 운용자가 아닙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살 자리에서 사서 팔 자리에서 파는 건데 문제는 살 자리에서도 팔고 더 살 자리에서도 팔고 더 살 자리에서도 팔았다가 남이 팔까 말까 할 자리쯤 되어서 대거 들어온 기관 투자자. 이 기관 투자자들은 또 자신있게 자신의 어떤 물량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매수 차익 거래 잔고에 의존한 투자들 계속 올렸다 줄였다 하고 그 이외의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사실은 뭐 연기금 펀드 뭐 이러한 것들 기껏해야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뭐 기관들의 어떤 운용 물량이 닿지만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아직까지 이익을 내면 아직은 왜 이익을 내면 안 되느냐 요거도 벌었는데 대량의 물량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판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당연히 이점에서 팔고 싶어질 거고 이렇게 팔아나가고 기관들은 아직도 더 올라야 되니까 이 양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 매수 차익 거래 잔고 청산을 어떻게든지 시도하려면 또 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장을 안 떨어뜨리고 이것을 청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즉 이제 다음 지금 우리가 벌써 지금은 의식해야 됩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번 주말이 넘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번 6월물은 이제 6월물 선물 만기이자 일단 옵션 만기이죠. 그 다음에 개별 옵션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6월 둘째 목요일은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트리플 위칭 데이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불과 뭐 2, 3주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이때 이 안에서 현재 선물 매수 차익 거래 잔고 물량 그 다음에 신규 이번에 새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는 옵션 연계 물량 이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아직은 시간 가치가 충분히 많이 확대되는 시기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다음 주 중반쯤부터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옵션 연계 어떤 물량들 이러한 물량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잠재적인 위협을 빠뜨릴 텐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선물가가 하락을 해서 매수적 거래 잔고라는 것이 원래 청산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뭐 이러한 경우에도 청산이 가능하지요. 현물가도 이렇게 오르는데 선물가는 이런 속도로 오른다면 실제로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 역베이시스에 의한 청산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청산되면서도 상승하는 방법은 현물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선물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선물은 향후 시장이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매도자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구조는 현물이 오르면 선물이 같이 올라버리고 혹은 선물이 당겨 올리면 현물이 같이 가고 서로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니까 어떤 시점인가 다음 주쯤 중반쯤에는 이렇게 선물이 역베이시스로 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주체의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차익거래 잔고 청산이 시도가 생길 것인데 이것은 당장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번 주 내내 시장 베이시스를 살펴보면 이번 주 어제 오늘 시장이 상당폭 미국 시장의 영향 즉 미국이 거의 유가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반응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면 선물 거래자들이 먼저 시장에 이 생각을 반영시킵니다. 즉 선물 거래자들은 현물 거래자들보다 먼저 이론상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선물이 실제로 현물이 이끌어 나가는 속도가 선물이 이끌어 나가는 속도를 보면 이 베이시스는 이제 축소 포지션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 내내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초에 일단 한때 백오데이션까지 종가에 갔다가 월요일날 미국 시초가의 어떤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다행히 바로 정베이시스가 다시 되돌아서긴 했지만 이번 주 내내 사실 최대 0.4에서 0.5포인트의 베이시스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하더라도 이 베이시스가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물 거래자들보다는 선물 거래자들이 먼저 저항을 의식하고 있거나 시장이 이어서 바로 상승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베이시스 축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현재 우리가 정고점에 해당하는 87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데 이 부담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부담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일단 단기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기대는 어떤 안정심리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데 현재 시장이 이렇게 왔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의 ABC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 하느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같은 관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오면 자 지금 좀 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상승폭 대비 조정폭이 몇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사겠다 매수 주문 들어가는 분, 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매수 주문 들어가는 분, 그 이외에는 반등을 하면 여기서 반등하는 것을 꼬리를 돌리는 걸 보고 매수를 하겠다는 분, 또 어떤 분은 꼬리 돌려서 더 내려와서 이것을 끝나 안 끝나 돌파하나 안 하나 보고 들어가겠다는 분, 또 이 시점에서 사는 분, 여기서 사는 분 다 다양할 겁니다. 의사 판단의 결정은. 그런데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지인들 아는 분들과 주변에 친한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그때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제 지표가 어떻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부터 시장을 그러면 내가 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국면과 하지 않아야 하는 국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분은 매수에 근거가 있겠죠.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매수를 했다. 이것은 분명한 또렷한 근거가 있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이분은 매수의 이유가 없는 분이 됩니다. 왜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겠다. 혹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것이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사겠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인데 주식이 여기는 진입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구간 샀는데 도로 내려가 버리면 손절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또 돌파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샀으면 다시 만약의 경우에 손절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현재 이 지점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종가가 지금 현재 860포인트인데 오늘 860포인트에서 주식을 매수한 분이 있다.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매도한 것은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이것이 돌파에 실패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매도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거나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잠시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한참 공부를 많이 할 때 참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기존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을 이제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적용해보고 안 된다는 것도 깨달은 다음에 그렇다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허구한 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해서 지난 과거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요런 조건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이런 조건에서는 떨어지더라라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때 굉장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스타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안 하고 RSI가 70이 되는 조건에서 ADX가 우상향의 30을 넘는 조건에 이러한 조건에 볼린드 밴드에 중심선을 지지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에 과거 사례에서 올랐나 안 올랐나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는 봉길이 대비 몇 %의 하락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봉에는 어떻게 나오나 심지어는 고가가 양봉으로 봉이 마루보즈로 끝났을 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고가가 언제 형성이 꼭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심지어는 자다가도 벌떡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갑자기 아까 자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에 정답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자다가 꿈에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 조건이면 이거 주식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컴퓨터 켜가지고 지난 차트 그래프 대입해서 10년간의 주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90% 이상 이 조건이면 예전에 올랐다 이러한 어떤 조건을 찾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추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무너뜨리면, 봉이 어떻게 겹치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나,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길 가다가도 생각나면 종이에 적어서 가서 얼른 컴퓨터 확인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무수하게 겪어보면, 그 중에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5년간 주식시장에서 이 조건에, 방금 내가 찾아낸 이 조건에서는 90% 이상 오르고, 그나마 10%도 보합이면 보합이다. 드디어 이 방법으로는 이제 재패다. 이것으로서 주식시장은 이제 내가 주식시장에 경제에 이르는 데 성공했고, 앞으로 나는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50%밖에 맞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골든크로스를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2일선과 18일선이 골든크로스를 내고 양봉이 봉이 2일선 위를 돌파를 하고 어떠한 조건이 어떻게 되고 했으면 오르더라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또 실제로 과거를 적용해보면 90% 이상이 맞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조건으로 투자를 해보면 그 다음날부터는 또 50%밖에 맞지 않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담처럼 들리신다면 이 주식 투자에서 가시는 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감히 저는 오래 해오지는 못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5년 전의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요. 우리가 산은 저기 있고 강이 여기 흐르는데 사람만이 바뀌었구나. 이런 뚜보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식 시장은 예로부터 미국이면 이미 100년 전부터 한국 시장도 60몇 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었고 60년대에 주식하던 분은 재건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 70년대는 새마을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80년대는 반독재를 하시던 분들이고 90년대는 민주화를 하던 분들이고 2000년대에는 각자 내 잘 먹고 대잘 살자는 주의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선이 학력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계속
들고 날고 하는 과정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상의 어떠한 공통분모도 이것은 절대로 이후에도 같은 결과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데 저는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 길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주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바로 아메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공부를 해서 더 뚫을 수 있고, 공부를 해서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겠다라는 이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고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이 주식시장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손실을 입고 내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여기에 참여해본 어떤 사회적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름 석자 걸고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잘하겠지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반드시 망상이다. 제가 어제 T증권 사이트에서 무슨 바다 이런 이름이 들어간 요즘 유행하는 SMS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내가 종목을 사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그 주식은 오를 것이고, 내가 사라고 하는 그 종목은 그 시점부터 오르는 종목을 내가 추천할 것이고, 내가 추천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 내고 이거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벌건 사기꾼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얘기들을 우리는 보면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동평균선 21선. 자, 누구는 이것을 19일선, 누구는 21일선, 누구는 16일선. 좋습니다. 어떠한 선을 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1선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이 21선이 지지를 받느냐, 저항이 되느냐, 21선이 상승 전환하였기 때문에, 혹은 21선이 5일선과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분석이란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들. 21선이 뭡니까? 21선. 그냥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지요. 20일 동안 주가의 평균이 뭘 어쨌단 말입니까? 그냥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보다 오늘의 주가가 낮으면 주가가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러면 5일선, 4일선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4일간의, 5일간의 주가의 평균일 뿐이죠. 스타캐스틱, RSI,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이것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RSI가 기준선을 돌파해서 페일링이 나서 다시 들면 주가가 무조건 오릅니까? 스타캐스틱이 침체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반등해가지고 반등을 합니까? 사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것들, RSI, 스타캐스틱, 소나 모멘텀, 그 외에 볼린저 밴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내일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늘 예를 들어서 MBN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물 시황을 부탁합니다. 11시 반쯤 전화를 합니다. 내일 시장, 오늘 호주정 시장 오를 것 같고, 어떤 선만 지키면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선을 못 지키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 지표가 호전을 보이고 있고, 베이시스는 어떻고, 전저점이 뭐와 뭘 해서 확장형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추세선에서 무슨 추세선의 상단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 판단 기준이 이것 때문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그냥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혹은 더 어떻게 나빠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감각이죠. 그냥 제가 봐서 시장이 저 느낌에는 이미 이 종목은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이 종목은 여기서 사면 더 오를 것 같다,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은 이미 머릿속에 내려놓고 판단을 옳은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RSI 지표가 어떻고 스타캐스틱 지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성물 베이시스는 어떠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는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럼 주식 투자는 도대체 기술적 분석이라고 강의하고 당신이 보조지표도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선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실컷 설명하고 지금은 소용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예리한 어떤 판단력과 날카로운 어떤 대응력을 길러나가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시장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수평의 개념으로 보느냐, 수직의 개념으로 보느냐, 사선의 개념으로 보느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추세선을 쫙 그립니다. 폼나게. 또 여기서 또 이 추세선이 붕괴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지지선을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도대체 오르고 내리고 하면 1,000원이 되고 500원이 되면 시간축만 정지시켜 놓으면 주가는 어떻게 오릅니까? 아래 위로 수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수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립니까? 아니죠.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0원, 500원, 700원, 300원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한눈에서 추세는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시간 개념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이런 것이다 하지, 이것이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 추세선,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 추세선의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르내리는 주가를 이렇게 흐르는 어떤 시간의 방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더 이상 등락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를 때 이 주식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이렇게 추세선을 끊어서 이탈했다 아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다 그저 말하기 위한 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이야기가 샜지만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와 있으면 여기를 돌파해 나가면 한번 사보고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 들어가면 여기서는 되팔고 지지하고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하게 사고 만약에 못 가고 이 시점에서 돌파 안 하면 안 사고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어떤 선인가 다시 만들어서 돌파해 나가면 이번엔 이걸 돌파해 나가면 혹은 돌파했던 선을 돌파해 나가면 사는 것이고 이 선을 이탈하면 그냥 내 장고에 전 종목 제로로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것이 되돌아 들어올 때 사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하는 이 수평적 가격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ul측이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자꾸 추세선의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이 추세선 하다 보니까 맨날 다치고 깨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대로 요약을 하면 현재 우리가 이 국면에 있는데 이 국면을 돌파해야 사고 이 국면을 이탈하면 팔고 다만 현재 여기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이 잠복해 있는데 이것이 폭포형으로 쏟아져 버렸던 이 부분에서는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최소한 길어서 이렇게 한번 매물을 틀어주고 되돌아갔다면 이것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돌파한다면 여기에 있던 매물들은 자석에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물대라고 말하는 것도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매물대 차트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이것이 자석이 돼서 끌어내리는 것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평적 개념의 매물대를 바라보면 안 되지요. 매물대는 수직의 개념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이것을 보는 눈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 시장 대응에 대한 얘기를 다소 원론적인 얘기들을 지난 2주간 이끌어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술적 분석에 가는 것을 이제는 시간을 많이 늘려잡고 짧은 시간에 해나가면서 이 강좌를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보통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한 3번 정도는 아주 가슴에 물어두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제 별로 오래지 않았지만 한두 번에 아주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고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은 제가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인턴 임용이 되던 시기 짧은 공백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의사 면허증이 나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군의관 1차 임용과 2차 임용 사이에 갭이 있어서 몇 달간의 공백기를 가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그 공백기 동안에 시골의 어떤 모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담당하는 당직 근무자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밤 12시경에 응급실에 급히 실려 들어왔던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을 때 가슴을 쥐고 숨이 차다는 표시를 하면서 얼굴은 잿빛이 되어서 거의 얼굴 색깔이 핏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상태에서 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이분은 우리가 흔히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흉이나 폐혈흉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의과대학에서 사례로 교과서에서 보거나 혹은 저희 선생님에게 배웠던 이야기를 떠올려서 이분이 폐기흉이나 폐혈흉이라면 가슴 속에 신속히 구멍을 뚫고 가슴 안에 호스만 넣어주고 즉 바깥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가슴에 구멍만 내어주면 살 수 있는 환자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가슴에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넣는 일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수 있는 흉관 삽입술이고 저처럼 그 당시에 저처럼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갓 전략의 의사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그 환자를 두고 많은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이 환자에게 흉관삭관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환자를 흉관삭관술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할 자신도 없지만 이 환자가 흉관삭관술을 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무조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5분 정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짧은 순간에 내가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어쩌면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짧은 5분간에서 10분간의 시간이 저는 약 5년이나 10년 이상의 긴 시간으로 느껴졌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한 끝에 결국은 그분에게 흉관삭관술을 시행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한 마리의 천사와 한 마리의 악마가, 한 사람의 천사와 한 마리의 악마가 제 머릿속에서 싸우면서 천사의 목소리는 너는 비록 신출나게 의사이고 네가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일이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어떤 간에 어차피 두면은 그냥 사망하는 환자이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득하는 천사의 목소리와, 만약에 이 환자에게 흉관삭간수를 시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 환자가 사망을 하면 자네가 흉관삭간수를 하다가 환자가 죽은 일이 되니 그것은 의료사고가 되고 이 환자를 살릴지 못 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는 가운을 입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의사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는데, 저는 그때 법률의 편, 소위 말하는 안전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그 환자는 5분 정도 후에 숨을 거두었고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그분의 얼굴과 이름, 그분의 어떤 용물, 그분이 마지막에 사망 직전에 자기 자신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던 모습들이 제 가슴 속에 아직도 선연하게 남았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살면서 어디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지나고 얼마 하지 않아서 뉴스위크 잡지에 비슷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평소에 선천성 기흉을 가졌던 환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흉이 발생을 해서 쓰러졌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동승했던 의사가 볼펜과 식칼로 가슴에 구멍을 내어줌으로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기사가 뉴스위크에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실렸는데,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나이프와 볼펜을 가지고도 생명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의사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 감히 저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만 들이대야 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아직도 선연하게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참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하기를 용기와 만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 사적인 얘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만용을 부리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제 작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어떤 불특정 타켓을 겨냥하고 여러 가지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여러 가지 마음이 심기가 듣는 이에 따라서는, 그 대상에 따라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했던 과정들이 지금도 그것은 제가 용기이거나 만용이거나 간에 다행히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혹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소연하거나 그것을 틀어놓거나 혹은 요구할 수 없는 것에 어떤 무력감을 느낄 텐데, 저는 어떤 계기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들을 대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해수로는 2년에 걸쳐 있고 기간으로도 만 6개월 이상이 진행되면서 저로서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기 힘든 고충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말, 하소연하고 싶은 말들을 공론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비록 그것이 제 하나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그것을 한번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 같이 생각하면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데 눈꽃만큼의 기여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조차 제가 심정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원래 이 방송의 목적인 다시금 기술적 분석, 즉 작품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간을 늘리고 이 정식 칼럼 코너를 없애거나 혹은 짧은 한마디 그냥 평론 정도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여론이나 대중의 생각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실 커다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스승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에서는 이제는 흔히 누구나 다 아는 용어가 되었습니다만은 알바라는 것을 동원해서 자기들 안에서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 상태로 몰아넣거나 판단을 오도하게 하는 일들을 태연자약하게 자행을 하고 심지어는 각 어떤 정권사 사이트 혹은 각 인터넷 사이트 그 언론사 여러 곳에서까지 이러한 어떤 불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은 글을 쓰고 또 메일을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견 보기에는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보통 인터넷 매체라는 것은 자유롭고 규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직적인 어떤 의견들이나 조직적인 행위들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평균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혹은 어떤 여론의 어떤 방향을 조작하거나 문구를 돌림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정확한 어떤 나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예를 들어서 SNS 700 서비스 700 서비스를 하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누구누구가 참 잘 맞추더라. 나는 그 사람에게 회비를 좀 내고 회원가입을 했더니만 수익률이 500%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누군가가 누구누구님 지금 누구누구님은 어디에 가서 얼마나 어떤 돈을 내면 그 훌륭한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디 인터넷 사이트나 어디 전화를 하면 이분의 아주 고명하신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장난을 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히 저희들이 이제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는 어떤 정치판 같은 곳 혹은 정치 얘기들까지도 이러한 어떤 여론 조작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론 조작의 시대에서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어떤 생각이 흔들림 없이 내 자신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작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을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보통 사회를 살면서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만한 어떤 공통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어떤 공통선에 배치되는 행위들은 서로가 피하면서 이 사회를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해로운 것을 비켜가면서 우리가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감히 40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감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러한 것은 잘됐다, 잘못되었다, 감노하라, 배노하라라는 아주 버릇없는 말씀을 드린 적도 많고 또 저 혼자의 어떤 독선적인 생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감히 시도해 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잘못을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시 칼럼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마저 그냥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건전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